부자 되고 싶으시죠? 일한 거에 비해 돈을 많이 벌고 싶으시죠? 아니 근데 왜 그 방법을 알려주는 방송 안 들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던 경제 뉴스의 틀을 확 깨드립니다. 매일 아침 9시 조태현의 생생경제. Stay tuned. Don't go anywhere.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All about news. YTN News FM.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기사 넘어 세상을 전합니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진행을 맡고 있는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신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한동훈 대표와 만났습니다. 여러분 보도 보셨겠지만 일부 보도에선 10분 만났다 이러는데 공식 라인을 통해서 나온 말은 1시간 반을 만났다고 합니다. 이 10분과 1시간 반은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큰데요. 1시간 반을 만난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당무에 관한 책임은 당대표에 있다는 취지로 언급하면서 힘을 실어줬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선 윤 대통령의 발언이 오히려 한동훈 대표에 부담을 줬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윤 대통령이 힘을 실어줬는지 부담을 줬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당은 한동훈 대표가 이끌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정당이라는 것은 여론의 최전선에 있고 야당과에 있어서의 협상 때로는 투쟁이 있어서도 최전선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 차원에서도 여당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정당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것 이것이 필요한데요. 그 자율성은 한동훈 대표가 스스로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2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연결해서 당내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고요. 3부에서는 여의도 청년정치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4부에서는 경기도 교육감이시죠. 임태희 교육감 연결해서 교육계 특히 대학 입시 개혁과 관련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7월 31일 수요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첫 순서. 언제나처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하루 있었던 정치 뉴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함께 생각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할 텐데요. 오늘 지금 방금 목소리 들으신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우영입니다. 예. 요새 올림픽 거기 드론도 띄웠다며요. 캐나다인가? 아니야. 어디 대표팀이더라? 어디 여자 축구 대표팀인데 상대팀에 드론 띄워가지고 그 드론으로 이제 상대팀의 훈련을 정탐하다가 이게 걸려가지고 지금 좀 난리가 난 모양이에요. 근데 역시 이 스포츠도 이 과학 기술이 많이 도입이 되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올림픽 위원회 차원에서도 고민이 많을 것 같은 게 이 과학 기술을 발전하면서 스포츠뿐만 아니라 e스포츠도 참 많이 인기가 많지 않습니까? 아시안 게임처럼 그 올림픽도 이제 슬슬 e스포츠 쪽으로 많이 넓혀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IOC 차원에서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캐나다 대표팀이 뉴질랜드의 훈련 시간에 드론을 띄워서 정보 수집에 나섰다. 캐나다 대표팀이 맞네요. 그래서 캐나다 대표팀의 감독은 나는 뉴질랜드와의 경기에서 거기에 이 감독 역할을 하지 않겠다 이 얘기까지 하고 지금 이 다른
코칭 스태프들도 지금 난리가 난 모양인데 이거 참 뭐 치열한 거는 좋은데 좀 여러 가지로 씁쓸해요. 여기 요새 왜 이렇게 잘 자란 사고가 아니라 사실 큰 사고죠. 우리를 북한이라고 부른 것도 그렇고 남수단 국가를 딴 국가를 틀은 것도 그렇고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승점이 삭감되는 징계가 있기도 했는데 결국 캐나다가 뉴질랜드 이겼네요. 이겼어요? 2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이게 참 좀 그러네요. 네. 근데 뭐 하여간 우리가 흔히 스포츠맨 정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스포츠에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난다는 거 이거 참 좀 그래요. 예. 자, 참. 그리고 우물정공구사후 샵 0945로 여러분이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의 의견 최대한으로 반영하고요. 이 문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떤 얘기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단행한 개각 관련 소식부터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에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지명이 됐습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브리핑을 가졌는데요. 고용노동계의 현안이 산적해 있는 시점에 노동 현장과 입법, 행정부를 두루 경험한 후보자야말로 다양한 구성원들과의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노동개혁 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 적임자로 생각된다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을 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20, 30대 시절 노동운동에 투신을 했고 15, 16, 17대 국회의원으로 선출됐고요. 또 2차례 경기도지사를 역임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임에도 대통령께서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셨다면서 부족한 만큼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와 경총을 비롯한 사용자 단체, 국회와 노동 관련 학계와 언론계의 말씀을 늘 경청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대통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병완 금융위원장의 임명안을 제가했습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주일본 대사의 박철희 국립외교원장, 주호주 대사의 심승섭 전 해군 참모총장, 국립외교원장 후임에 최형찬 주네덜란드 대사를 임명을 했습니다. 자,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병완 금융위원장 임명안을 제가 했는데요. 이 방통위원장과 김 상임위원 임명이 있은 직후 임명장 수여와 현충원 참배를 생략하고 곧바로 집무실로 출근을 했고요. 이 위원장은 취임식에서 언론이 공적인 그릇, 공기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공영방송이 그런 비판의 중심에 서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사회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겠다라고 인터뷰를 통해 밝혔고요. 방통위는 이제 정원 5인 중 2인 체제로 다시 복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있었던 이 관련해서 이사 선임 이결 소식도 다뤄드리면 취임 첫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진 선임안을 이진숙 위원장이 의결을 했습니다.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방통위 부위원장 호선, 위원 기피 신청, KBS 이사 추천 및 방문진 이사 임명 후보자 선정, KBS 이사 추천 및 방문진 임원 임명에 관한 건 등을 의결한다라고 하고요. 모두 비공개로 진행된다는 점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야당은 이와 관련해서 즉시 탄핵안을 발의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야당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진숙 위원장 후보자 이제 더 이상 후보자가 아니죠. 위원장이 됐습니다. 취임식도 가졌는데요. 오늘 그런 가운데 전국 언론노조 등 시민단체가 이 위원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임명안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진숙 위원장이 진짜 배임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제가 모르죠. 그런데 확실한 거는 뭐냐면 이진숙 위원장이 이제 이 MBC 대주주 방문진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선임안을 아마 이
확정을 지을 거예요. 근데 이게 박문진 이사진이 총 9명이거든요. 9명이다. 그중에서 이제 6명. 나머지 3명은 야당 추천목입니다. 근데 야당이 추천을 할 것인가? 아마 안 할 확률이 높죠. 하지만은 6명을 가지고도 회의를 개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제 이렇게 하면 그다음에 뭐냐면 탄핵을 할 텐데 자, 탄핵이 됐을 때 과거처럼 이 사의를 표명하고 그 이후에 저걸 할 것인가 다른 사람을 또 임명할 것인가 이게 뭐 계속 쳇바퀴 돌고 그 민주당에서는 뭐 인적풀이 고갈될 때까지 뭐 탄핵을 하겠다 방통위원장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마 또 하겠죠. 딴 사람이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급한 불. 이게 8월 12일 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박문진 이사의 임기 만료일이. 그러니까 8월 12일 날까지 전까지 이 일을 해결을 하면 제가 볼 때에는 자기가 그만두고 다른 사람을 또 이 방통위원장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는 탄핵 소추안이 발의가 되면 그걸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정말 이 소위 말해서 2인 체제의 위법 합법성을 확실하게 매듭 지으려고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또다시 이 소위 말해서 이 탄핵이 들어갔을 때 금방 또 사의를 표명할 것인가 반드시 그렇진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네. 자, 다음 소식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어제 대통령실에서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는 소식인데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조율로 성사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전당대회 직후 이뤄진 만찬 이후 6일 만에 다시 얼굴을 마주했는데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언론과의 통화를 통해 윤 대통령과 한 대표 1시간 반가량 만났다라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당의 화합과 결속을 위해 당대표로서 역할을 잘해달라고 이야기했다고 하고요. 한 대표는 잘해나가겠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또 법조계에 있을 당시 일들을 회고하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도 있고요. 이처럼 만난 건 당정 원팀 기조를 재차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두 사람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갈등설이 불거진 바 있고요. 이후 국민의힘 전당대회까지에도 별도의 만남을 갖지 않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화 대표 비서실장이 오늘 기자들 앞에서 대통령과 이 대표의 만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오전 한때에는 대통령과 한 대표 간 실질적인 독대가 10분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이야기들이 돌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 실장이 오전 11시부터 1시간 30분 정도 계셨던 것 같다. 10분은 누군가 손을 탄 이야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박 실장에 따르면 오늘 당장 인선이 이뤄질 가능성은 없다고 하는데요. 현재 당내에서는 친윤계인 정점식 정책위의장의 교체 여부를 놓고 당내 친한계와 친윤계 사이의 신경전이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한 대표는 오전부터 공개 일정을 통째로 비워둔 상황인데 이 정책위의장의 거취 문제를 포함해 당직 인선을 위한 막판 장고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만남 이후 한 대표가 당직 인선 어떻게 할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사실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정식 정책위 의장이 이 원내대표 경선에서 러닝메이트였느냐 아니냐 이 부분이거든요. 사실. 그런데 어떻게 됐던 간에 임명권은 당대표가 가지고 있다. 근데 이게 또 당원 당규에 규정이 안 돼 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관례가 하도 안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당 내부에서는 제발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관례라고 된 거는 그만큼 이유가 있어서 관례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 관례를 자꾸 무시하는 지금 국회에서는 관례가 또 완전히 무시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법사위원장은 원래 2당이 맡게 돼 있거든요. 근데 1당이 가져갔고 이 없어지는데 그 전 정당 내부에서만은 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관리가 뭐냐면 당대표가 소위 말해서 정책위 의장을 사실 임명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사실은 정정식 의장이 정책위 의장이 자기 스스로 뭐 사표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이 사의를 표명하는 것이 저는 사실 순서에 맞다고 생각해요. 이전에도 그랬거든요. 유이동 정책위 의장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할 수 있는 게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뭐냐면 일단 그만두고 자기가 정정식 의장을 다시 임명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요. 정정식 의장이 그만뒀을 때 예를 들면 계파색이 좀 무색무취한 사람을 다시 임명하는 이런 것이 있는데, 두 가지의 공통점 뭐냐면 당 대표로서의 관리적 권한을 사용한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이게 만일 정정식 의장이 계속 그만두지 않고 거기에 계속 있게 된다면 사실은 당대표로서의 어떤 역할 행사라는 그런 차원에서 조금 이 사람들이 다르게 볼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사실은 한동훈 대표 본인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당 전체를 위해서라도 정점식 그 정책위 의장이 저는 스스로의 거취를 좀 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됐을 때 그 소위 말해서 최고위에서 친윤계에 있는 최고위원들이 또 반발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어제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하고 만났고 또 당의 이런 당대표 중심으로 하라는 것을 밝혔기 때문에 그렇게 반발하는 것도 저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차상병 특검이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차상병 제3자가 추천하는 특검을 통한 차상병 특검은 우리가 제안할 수 있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상당히 또 마찰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차상병 문제가 굉장히 언론에 오래 노출이 돼 있었잖아요. 이게 굉장히 오래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그렇게 크게 이 문제에서 설령 이견이 있다 해도 이게 크게 불거질 가능성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앞으로 대표인지 전 대표인지 어떻게 호칭을 제가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표도 한동훈 대표가 제3자 특검 차상병 특검을 제안한다면 수용을 검토하겠다라는 동아일보 단독 보도도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만일 이것이 대통령실과 여당과 야당이 모두 합의를 한다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아주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요약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한동훈 대표가 막 출범을 했는데 한동훈 대표의 출범이라는 것이 뭐 순풍을 달지는 않겠지만 제가 볼 때는 어제 대통령과의 1시간 반 동안의 만남을 통해서 차곡차곡 좀 정리가 돼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자, 다음 소식은 국제 소식인데요. 팔레스타인의 무장정파 하마스의 정치국 최고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가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살해됐다는 소식이 오늘 전해졌습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 CNN 방송 등 외신을 보면 하마스는 텔레그램 계정에 올린 성명을 통해 하니예가 어제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살해당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이란 혁명수비대도 성명을 냈고 하니예가 테헤란에서 암살됐다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성명을 보면 하니예는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후 그의 거처를 표적으로 한 이스라엘의 급습을 받아 경호원과 함께 살해가 됐다라고 합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하니예 살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을 보면 이란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비겁한 살인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렇게 밝혔다는 속보까지 들어와 있고요.
또 하마스 역시 한이의 피습 사실을 공식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을 다짐했다는 소식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한이에는 이란이 저항의 축이라 부르는 하마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 등의 고위 관계자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신임 이란 대통령의 취임식 참석차 방문을 한 거였는데요. 만약에 이스라엘군의 소행이 맞다면 이스라엘이 이란 본토를 직접 공격한 건 지난 4월 19일 이후 102일 만으로 이번이 두 번째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이스라엘군은 한이의 사망과 관련해 논평을 거부했다라고 미국 CNN 방송이 전했고요. 이스라엘군 외국 언론의 보도에는 답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아직까지 이스라엘 측에서 별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는 상황인데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가자지구 전쟁은 약 10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마스 서열 1위 지도자가 이란의 심장부에서 살해가 되면서 중동 정세 크게 요동칠 전망입니다. 지금 보복을 예고한 상황이기 때문에 확전 위기 속인데요. 이란의 대응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뭐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셨겠지만 이스라엘의 골란고원 축구장, 이게 지금 헤즈볼라의 폭격으로 어린이 12명이 사망을 한 아주 끔찍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헤즈볼라라는 게 뭐냐 하면 사실 친이란 무장단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론 이제 이스라엘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를 공습해서 헤즈볼라의 고위 지휘관이죠. 이 푸아드 슈크르라는 사람을 제거를 했는데 이게 이제 헤즈볼라에 대한 어떤 그런 보복일 수도 있겠지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헤즈볼라가 친이란 무장단체이기 때문에 이 헤즈볼라뿐만이 아니라 이란에 대해서도 사실은 나름대로 본인들의 확실한 의사표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죠. 그리고 뭐 다 아시지만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은 지금 전쟁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마스에 있는 지도자가 이란에 갔는데 그 이란에서 살해를 당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골란고원 축구장에 감행된 그 폭격, 이것에 대해서 이란에 대한 확실한 어떤 응징이다라는 의미도, 만일 이스라엘이 했다면 그런 의미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이게 이스라엘 소행으로 확실하게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이란이 곧바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보복 공격을 감행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조금 그 의구심을 가져요. 근데 어쨌든 확실한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중동 정세가 계속 더 불안해지고 있다라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 앞으로 사실 중동이 이게 시끄러워지면 우리로선 경제적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까지 우리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이게 이란에 대해서 뭐 이렇게 됐다 뭐 이걸로 끝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전개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제부터 새롭게 선보이고 있는 코너죠. 이유영의 정면 스포츠.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이 음악을 또 까먹었네. 네. 이거 근데 좀 일찍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밤늦게 해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직장 나간 사람들 이거 어떻게 보겠어요. 예. 근데 어제 근데 저 탁구 있잖아요. 탁구 옛날에 우리나라 잘했는데 그 한 10년 동안 메달 없었다는 거 처음 알았어요. 지금 선수위원으로 있는 유승민 위원이 한때 깜짝이야. 네. 유승민 전 대표인 줄 알고 또. 네, 정면 스포츠 시간입니다. 네. 자, 한국 탁구 이야기 해볼 텐데 12년 만에 올림픽 메달을 선사한 선수들은 임종훈, 신유빈 선수였습니다. 홍콩 선수들과 맞대결에서 이제 3위 결정전에서 승리를 하면서 동메달을 따낸 건데요. 신유빈 선수의 경우에는 16년 만에 한국 여자 탁구 선수로 올림픽 메달을 획득했다고 합니다. 신유빈의 파트너 임종훈 선수가 사실 8월 19일 입대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메달 획득으로 병역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일단 너무 축하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유빈 선수에겐 합법적 병역 브로커다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에서의 은메달은 이제 북한 선수들이 따냈는데요. 북한이 올림픽 메달을 따낸 게 리우데자네이루 2016년 월드컵 이후 8년 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탁구 관련해서 또 재미있는 모습은 이 시상대에서 남북 선수들이 함께 있었는데 또 함께 셀카를 찍는 모습이 카메라에 담겨서 그 모습도 굉장히 감동을 줬고요. 그게 있잖아요. 저도 그 사진 찍는 거 봤거든요. 근데 북한의 여자 이게 남성 네, 혼성이죠. 혼성이니까. 근데 그 북한 여자 선수는 너무 보기가 좋더라고요. 너무 발랄하고 밝게 웃고. 근데 남자 선수는 굉장히 이게 좀 긴장이 돼 있고 너무 행동이 부자연스러웠어요. 근데 여자 선수는 정말 보니까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예. 네. 자, 이렇게 기분 좋은 탁구 메달 소식도 있었는데 또 유도 남자 81kg급 이준환 선수 역시 동메달 추가해서 동메달 2개를 따낸 겁니다. 준결승에서 최근 세계 선수권 3연패를 달성한 강호 타토 그리갈라쉬빌리 조지아 선수에게 졌고요. 동메달 결정전에서 벨기에 선수 마티아스 카스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동메달을 따냈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결과들 좀 살펴보면 사격 공기권총 혼성 경기 동메달 결정전에 나간 이원호 오예진 선수 어제 경기를 패배를 했고요. 4위로 이제 메달을 따내진 못했습니다. 또 공기권총 남자 4위에 올랐던 이원호 선수도 혼성 경기에서도 4위로 메달을 아깝게 놓쳤습니다. 이 탁구의 임종훈 선수처럼 사실 이원호 선수도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아쉽게도 병역 혜택을 받지 못했고 귀국을 하면 국군 체육부대에 입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펜싱을 살펴보면 FA 여자 단체전에서 여자 대표팀이 이번 대회를 아쉽게 빈손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아쉬움에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열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2012년 런던 그리고 지난 도쿄올림픽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던 종목이어서 더더욱 선수들의 아쉬움이 컸고요. 수영 남자 계영 800m 결승에서는 우리는 6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지난해 아시안게임에서 세웠던 한국 신기록에만 근접했어도 동메달을 목에 걸 수 있었기에 더욱 아쉬운 레이스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상 첫 올림픽 계영 결승에 올랐기 때문에 더더욱 메달권 진입을 노렸으나 아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우리 선수들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외에 다른 경기들 좀 살펴보면 복싱 여자 54kg급에 나간 이메지 선수 브라질 선수에게 승리하면서 8강에 올라있다는 소식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이번 대회 유일의 단체 구기 종목 여자 핸드볼 대표팀 노르웨이와 조별리그 3차전에서 져서 1승 2패가 됐습니다. 그래서 남은 두 경기에서 승점을 추가해야 8강 진출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계속해서 금메달을 따내고 있는 우리 양궁 대표팀 남자 개인에서 김우진 선수가 개인전 16강에 올라서 2관왕을 향해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도 모두 승전보가 들리기도 했고요. 여자 복식 그리고 혼합 복식에서도 승전보가 들려왔습니다. 이제 현재 우리 대표팀의 메달 소식들 한번 다뤄드리자면 현재 금메달 5개, 은메달 3개, 동메달 3개로 종합 11개로 종합순위 5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중요한 결과들 그리고 경기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사격 남자 50m 소총 3자세 예선 박하준 선수가 지금 경기에 임하고 있고요. 사격 여자 트랩 예선 2일차 이보나 강지은 선수 역시 지금 경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윙크 요정 신유빈 선수 지금 5시에 시작된 경기 지금 치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탁구 같은 현재 스코어가 1대1이래요. 예. 근데 신유빈 선수는 워낙 탁구를 위해서 사실 진학도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 멘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엄청나게 좋은 성적을 저는 거두고 들어올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인생 살 때 한번 걸어본 적 있어요, 한번? 어떤 걸요?
아니 내 모든 걸 한번 걸어서 뭐를 한다. 올인이요? 올인. 아, 뭐 그게 도박을 좋아하시는. 돌이켜봤을 때 그게 모든 걸 몰랐네. 걸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늘 걸면서 살아오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요? 네. 도박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 근데 네. 왜 올인이라고 도박용? 도박 뭘 건다라는 말 자체가 기본적으로 네. 난 또 그런 네. 줄 알고. 근데 좋아하시나요? 나는 진짜 있잖아요. 포커 페이스가 안 되기 때문에 네. 나는 도박을 못 해요. 네. 제가 솔직히 비밀한 말씀드릴까요? 네. 제가 고스톱을 못 치잖아요. 아, 네. 예. 근데 쳐본 적도 없고. 그렇습니다. 네. 참. 여러분 그래가지고 모두의 비밀입니다. 예, 모두 비밀입니다. 이건. 네. 이게 참 그래요. 근데 뭐 어쨌든 우리 선수들 또 오늘은 어떤 또 우리한테 기쁨을 전해주지 저희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호영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남국민입니다. MG 새마을금고의 뿌리는 누구일까요? 회사에 출근하는 정웅 과장님, 꽃집을 운영하는 지혜 사장님,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영호님, 2,300만 고객이 MG의 뿌리임을 알기에 당신께 힘이 되겠습니다. 뿌리가 든든한 금융, MG 새마을금고.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성원 에드피아.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안전한 용접 장갑 카멜로. 편안한 작업 장갑 카멜로. 세련된 안전 장갑 카멜로.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카멜로.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순서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정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남보라입니다. 보라씨, 사장님들이 노란우산을 쓰는 이유 아세요? 꿈을 쓰는 것과 노란우산을 쓰는 게 같아서 아닐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노란우산은 연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연복리 효과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공제금 압류 금지와 경영 세무 상담으로 사장님의 소중한 꿈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장님은 꼭 가입하셔야 할 사장님 지원 플랫폼 노란우산. 노란우산 쓰세요. 경기도민이라면 시내버스 환급, 광역버스 환급, 다 된다 더 된다. 신분당선 환급, GTX 환급, 다 된다 더 된다. 더 경기 패스. 경기도민을 위한 대중교통 무제한 환급카드 더 경기 패스. 자세한 내용은 더 경기 패스를 검색하세요. 아침 출근길엔 신나는 배승희의 뉴스 파이팅이 있다면 퇴근길엔 뭘 들으면 좋을까요?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이슈를 콕콕 찍어주는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꼭 한번 들어보세요. 진실을 파헤칩니다. 진짜 뉴스와의 정면 승부.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오늘 2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입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예. 윤 의원님 최고위원 안 나오셨어요? 왜 안 나오셨어요? 제가 뭐 능력도 안 되고요. 처지도 안 되고 그래서 출마 안 했습니다. 능력이야 뭐 능력자신데요 뭐. 근데 처지는 무슨 처지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우리 구로을 지역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많아가지고요. 예. 그 부분에 좀 집중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저는 사실 네. 무슨 생각을 좀 해보게 됐냐면 지금 사실 민주당이 일극체제다, 1인 중심 정당이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과 연관이 되지 않았나 해서 여쭤본 거였거든요. 그렇진 않습니다. 예, 지금 현재 민주당 뭐 이재명 전 대표인지 미래대표인지 제가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90% 이상의 득표율로 누적 득표율을 자랑하면서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민주당의 표심이 집중되는 현상은 저는 윤석열 정부의 일방 독주에서도 기인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총선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집권 세력이 민심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기존과 똑같이 일방 독주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독주를 멈춰 세우는 데는 보다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 체제에 힘을 실어서 보다 강력하게 싸우라는 주문을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하게 되는 거고요. 아울러 현재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선거 결과가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론의 관심이나 투표율이 또 떨어지는 건 사실이고요. 그렇죠. 투표율이 굉장히 좀 저조하더라고요. 작년 전당대회 대비해도 5%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고 이낙연 이낙연 전 총리가 대표로 당선됐을 때나 송영길 후보가 당대표에 당선됐을 때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투표율인데 이거는 지금 죄송하지만 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장관의 실정 때문에 이거는 이 대표를 이한테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다면 투표율이 높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재명 대표 체제에 힘을 실어서 보다 강력하게 싸우라는 주문이 저간에 깔려 있습니다. 다만 그런 상황이 집중되다 보니까 선거 결과가 예측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의 관심이나 그런 게 상대적으로 저조하고 그리고 투표율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되는 거죠. 그러니까 김두관 후보가 말씀하시는 저는 그런 표현 쓰지 않겠습니다만 강성 지지층의 정당이 됐다 뭐 이런 이유 때문은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정치는 다양성을 하나로 모아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러 다양한 목소리를 합리적 토론과 의견 수렴 과정으로 모아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정치에 있어서 팬덤 문화 자체가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을 지지하는 정치 지지자를 위해서 주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타박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팬덤 문화가 확장성을 띠고 있을 때 성공할 수가 있거든요. 폐쇄적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정치 권력을 획득할 수 있도록 확장적으로 나서야 저는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 확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거는 결과로서 이야기해 주는 게 큰 것 같고요. 어떤 결과요? 자체를 정치 권력을 잡아서 어떤 정치인이든 세상을 바꾸려고 하고 좀 더 나은 세계로의 변화를 모색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과 결과를 다 같이 봐야 되는 거죠. 지금 팬덤은 결과를 봐야 된다 그러는데 지금 하는 걸 봐선 미래의 어떤 결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어떤 확장성이 있어서 이 권력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팬덤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거는 2027년 대선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하나의 일련의 과정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정치인이 팬덤이 없다라는 것조차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팬덤 문화를 긍정적으로 잘 발현되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저는 사실 이 팬덤이라는 게 정치를 지나치게 감성화시켜서 정치를 이분법 양분화시켜가지고요. 적과 동지의 이분법적인 어떤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의사당에 막 진격을 해가지고 한 명이 사망하는 불상사까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팬덤의 감성화하고 전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데 윤 의원님께서는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군요. 방금 말씀하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 팬덤 문화 요거는 좀 다를 거고요. 그건 위법한 행위를 한 거죠. 미국 국회의사당을 불법적으로 진입을 한 거고 그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팬덤이라고 보기는 조금 저는
여러 가지를 다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미국 대선의 영향이다라고 볼 수는 않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에 대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자체를 타박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 다만 그것들이 긍정적으로 발현될 때 우리 정치가 보다 발전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윤 의원님께서는 팬덤이 그렇게 부정적인 존재가 아니다.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긍정과 부정이 공존하는데요. 긍정성을 더 발현시켜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문 대통령이 정경심 전 교수 구속을 지시했다. 뭐 이런 언론 보도 보셨죠? 제목만 봤습니다. 별로 예. 대꾸할 가치가 없어서요. 네. 대꾸할 가치가 없다. 그 네네. 얘기는 말도 안 된다? 제가 볼 때는 그러합니다. 예. 그리고 굳이 그런 걸 계속 대꾸하는 게 좀 그러네요. 이건 일종의 이간질이라고 보세요, 그러면? 이간질 수도 있고요. 우선 사실관계를 잘 모르고 하는 말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절대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다. 그죠? 그와 관련돼서는 언젠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참. 근데 아니 얘기할 필요조차도 못 느낀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이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절대로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나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예, 당연한 거고요.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야 대꾸가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다라는 것은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절대로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다. 이게 당연하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준숙 방통위원장 임명이 됐어요. 이제 방통위원장 된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그다음에 김태규 방통위원도 임명을 했고, 지금 그래서 이제 그 박문진 이사 9명 중에 6명을 임명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예.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제 또 탄핵하는 겁니까? 저는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이준숙 후보자의 능력과 도덕성이 국민 앞에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람 이름 가지고 비유하는 건 예의가 아닐 수 있겠지만 시중에는 빵진숙이라는 비난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준숙 후보자가 과거에 공직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검증됐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방통위원장으로 기본 자질과 능력이 결여된 분인데 그런 분을 왜 이렇게 급하게 임명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대통령이 정치적 이유가 없다면 그리야 하실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탄핵 소추에 대한 발의는 이진숙 위원장이 위법한 행위를 하게 된다면 즉 방통위가 2인 체제인데 지금 오늘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손치더라도 2인 체제로서 KBS와 박문진 이사를 마음대로 선임하는 것은 저는 위법적 행위라고 보고요. 정부기관이 위법적 행위를 하는데 야당으로서 그냥 가만히 있는다. 이건 아니죠. 법도 세워야죠. 예. 근데 그러면은 야당이 어차피 지금 최민희 의원은 의원도 당선되시고 또 과방위 위원장도 지금 하시잖아요. 그죠? 네. 왜 추천을 안 하세요? 민주당이 방통위원을 추천을 했는데 임명을 안 한 게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근데 그게 최민희 의원이죠. 시간 동안 제 말씀 들어보시면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야당이 임명한 방통위원을 임명을 안 했어요. 야당이 추천한 방통위원을. 이 말은 무엇이냐고 하면 현재 방통위는 합의제 기구란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에는 합의제가 아니다. 이거는 방통위원장이 조직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당이 추천한 위원을 계속 임명을 안 하셨던 거죠. 아니 근데 그거 지금 최민희 의원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최민희 의원을 포함해서요. 딴 사람도 추천한 적이 있나요? 아니요. 최민희 의원을 추천을 했는데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기 때문에 이 사태가 난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 그 이후에 어차피 이제 저는 거기에 대해서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라기보다는 그래서 최민희 의원께서 이제 의원님이 되셨고 과방위 위원장도 되셨으니까 다른 사람을 추천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근데 왜 안 해요? 당연히 할 수 있는데 자 그러려면 국회의장이 제안했던 방통위 4법에 대한 여야 간의 합의를 도모해보자라는 중재안을 제시하셨잖아요. 그죠?
그 중재안을 집권 여당이 받아야죠. 아니, 수용을 해서 궁금한 거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방송입법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그걸 수용하지 않으셨잖아요. 용산 대통령실도 마찬가지고 집권당인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그걸 수용을 안 하시고 이제 와서 왜 야당은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냐라고 하면 뭔가 뒤바뀐 거죠. 근데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시죠? 아니죠. 그게 아니고 전후 과정을 보면 야당이 방통위원을 추천했는데 대통령이 임명을 안 했던 왜곡된 상황이 6개월 이상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2인 체제로 박문진과 KBS 이사를 마음대로 임명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야당은 즉 민주당은 야 이걸 멈춰 세워야 되겠다. 법에 호소하겠다라고 했던 거고요. 그 과정에서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내놓은 거죠. 여야가 2달 동안 머리를 맞대고 합의안을 만들어보자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민주당은 좋다. 국회의장의 제안이니까 받겠다라고 했는데 국민의힘과 용산 대통령실이 거부한 거죠. 그리고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임명해서 KBS와 MBC를 권력의 입맛대로 하겠다라는 의도를 보이는 거죠. 저희들이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또 탄핵할 거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진숙 방통위원장으로 오늘 임명되신 분이 위법적 행위를 하면 야당으로서는 도리가 없습니다. 탄핵을 할 수밖에 없다. 근데 민주당 쪽에서 저도 어제 화면으로 직접 동영상을 봤는데 이 인재풀이 고갈될 때까지 탄핵하겠다. 지금 이런 얘기를 했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죄송한데 그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없어서요. 그거는 제가 화면으로 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보지를 못하셨다 하더라도 그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인재풀이 없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인재풀이 없어질 때까지입니다. 이미 저는 인재풀이 없다고 보는데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김문수 경산의 위원장을 지명을 했거든요. 제가 21대 국회에서 경산노위를 담당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김문수 위원장께서는 경산노위 위원장이라기보다는 아스팔트 보수의 일종의 전사처럼 활동을 하신 분이에요. 한마디로 극우 유튜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셨던 분인데 그런 분을 대한민국의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걸 보고 정말 저는 인재풀이 아예 현재로서도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유튜브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런데 사실 김문수 노동부 장관 지명자는 운동권의 대부 아니었나요? 그렇죠. 과거는 그렇습니다. 과거에 그분께서 가졌던 이상과 신념을 출세랑 바꿔치기 한 거죠.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고 하면요. 쌍용차 노조는 자살 특공대라고 야유를 했어요. 그리고 노조는 머리부터 세탁해야 된다라는 보통 사람은 상상하기도 힘든 발언을 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을 어떻게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임명하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분이 그래서 그러면은 그분도 이제 장관 되면 탄핵하겠네요? 아니, 무슨 탄핵이라고 그렇게 막 몰아가실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니, 몰아가는 게 아니라 임명 궁금하니까. 자체를 철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임명하면서 지금 임명이 아니라 지명을 하셨거든요. 지명을 철회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임명을 하면은요? 임명을 하면 그건 또 다시 저희가 당내에서 의원총회라든지 관련 상임위를 열어서 상의하시고 의논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전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을 기소한 수원지검 검사 공수처에 고발했죠? 네네. 이게 계속 검사도 탄핵과 고발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아마 저희 당 대책 특위에서 검토해 보니까 담당 검사가 공소장을 허위로 작성한 의혹이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법적으로 한번 사실관계를 밝혀보자라고 해서 고발을 하게 된 것 같고요.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얼마 전에 제가 가까운 사람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던데 자기는 지금까지 검사가 참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최근 모습을 보면서 별거 없구나, 한심하다 이런 생각으로 바뀌었다고 해요. 물론 전체 검사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일부 정치 검사의 모습이 국민께 실망을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통령 영부인 조사하는데 검사가 핸드폰 뺏기는 거 도대체 뭐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권력에는 한없이 약하고 야당에는 한없이 강한 정치 검사이기 때문에 예. 야당으로서는 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윤건영 네. 의원님께서는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여쭤보는데 그 김건희 여사 보좌 뭐 하는 제2부속실 설치한다고 지금에서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선거 때 제2부속실이 마치 특권인 것처럼 폐지하겠다라고 공약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순서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선 김건희 여사가 받고 있는 여러 의혹과 혐의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를 받고 정상적으로 수사를 받는 게 그리고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게 우선입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진정한 대국민 사과를 하셔야죠. 변호사를 통한 대리 사과는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대리운전은 들어봤어도 대리 사과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영부인이신데. 예. 그리고 물론 저는 이제라도 이부속실을 만들어야 생각합니다. 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근원적인 조치가 없이 조직만 제2부속실 만든다고 해서 나아질 건 없다. 제2, 제3의 사건들은 또 터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사하고 사과하고 그죠? 예,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밝혀야죠. 그래서 국민들과의 공감대를 이루어내야 되고요. 예. 그리고 그에 따르는 진솔한 사과를 하셔야죠. 그런 다음에 예. 시스템적으로 제2부속실을 이렇게 구성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안 나오도록 하겠다라고 했을 때 국민들이 동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특별감찰관 있잖아요. 그거 국회가 네네. 추천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그 추천에 좀 동의하고 도와줄 생각이 있으세요? 용산에서 특별감찰관을 임명을 한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임명을 안 해왔잖아요. 예. 큰 의지를 안 가졌지 않습니까? 예, 예. 저는 우리 당에서 고민을 하고 판단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뭘 고민할까요? 고민한다면? 추천에 대해서요. 추천에 대해서. 아니 예. 그 추천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임명도 하지 않는 사람을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추천을 하면 임명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최민희 의원에 대해서 7개월 동안을 야당 추천목 방통위를 임명을 안 했잖아요. 예. 저는 대통령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거거든요. 예. 예, 그와 같은 일이 또 벌어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임명하지 그 부분들은- 않을까봐 추천이 좀 꺼려진다 이렇게 해도 될까요? 예, 그리고 저는 특별감찰관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공수처가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종합적으로 검토하자, 제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열어놓고 고민해야 될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일종의 특별감찰관 역할까지 담당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근데 그러려면은 공수처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물적 자원으로서는 여러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옆길로 좀 새는 것 같지만 최혜병 사건 같은 경우에도 임성근 사단장을 9개월이 넘어서 경찰이 조사하고 공수처도 1년이 다가오는 시점에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이런 기회 왔지 않습니까? 이거는 여러 가지 물리적 제약 때문에 그러한데 그런 공수처에다가 이런 기능을 같이 하는 게 맞냐라는 문제의식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열어놓고 봐야죠. 자, 임성근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요. 임성근 사단장 명예퇴직 신청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세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국민들의 감정선을 건드리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장성입니다. 그냥 일반 저도 군에 갔다 왔지만 병장이 아니잖아요. 해병대 장군이면 그에 걸맞는 처신을 하셔야죠. 작년에 꽃다운 나이로 해병대원 한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그에 대한 책임을 지셨어야죠. 그런데 1년 동안 뭐 하시다가 지금 와서 명태금, 소위 말하는 명태금을 받기 위해서 신청하신다? 수사가 한참인데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모습들이 임성근 사단장이 별로 좋은 평판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걸로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 여러 가지로 바쁘시고 힘드실 텐데 이렇게 인터뷰해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었습니다. 현빈입니다. 소파 고를 땐 살펴봐야 할 게 정말 많죠. 번거롭다고요? 그럼 이거 하나만 따져보세요. 사람들이 많이 찾는 소파인지 아닌지. 소파 브랜드 인지도 1위. 변함없는 1등 소파.
결국 자코모. 21-22-23년 엠브레인 소파 브랜드 인지도 조사 기간 한정.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파리 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 숙소에 베스트 슬립 매트리스가 함께합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으로 베스트 슬립이 대한민국 국가대표의 숙면을 책임지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오늘을 기록하는 소리, 내일을 준비하는 소리, 그리고 인생을 돌아보는 소리. 모두의 성장을 고민하는 브랜드 오럼, 오래도록 가치 있는 평생 소장품을 만듭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완성되는 곳. 리틀 약사의 이름을 걸고 더더 깐깐하게 더더 꼼꼼하게 비타민 미네랄 다 리틀스 더더 깐깐하게 더더 꼼꼼하게 오메가 유산균 다 리틀스. 유튜버 리틀 약사의 배합 노하우를 담았다. 리틀스.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잠시 뒤 6시에는 여러분이 너무너무 기다리는 순서시죠. YTN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아나운서 최희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뉴스 들으시겠습니다. 저는 3부에서 뵙죠. 우리들의 희망은 오직 한 가지. 어린이를 잘 키우는 데 있을 뿐입니다. 다 같이 내일을 살리기 위하여. 1923년 소파 방정환이 발표한 어린이 해방선언의 일부입니다. 암울한 일제강점기에도 어린이라는 미래가 있어 희망을 품을 수 있었고 100년이 지나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6명대로 인구 소멸 수준. 다시 희망을 그려야 합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은 여건, 아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 아이들이 우리의 내일입니다. 존중과 포용, 더 나은 대한민국. 우리 곁엔 우리가 있다. 우리금융그룹과 YTN이 함께합니다. 교통안전 1분 턱. 안녕하세요. 가수 나비입니다. 올해 여름에는 정말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해요. 잊지 말고 안전운전 아시죠? 고속도로에서 빗길 사고 치사율은 일반 도로보다 4배가 높다는 통계 결과도 나왔거든요. 운전 전에 전조등과 후미등, 와이퍼 작동 점검하시고요. 장마철엔 차량의 제동거리가 평소보다 늘어나는 만큼 제한 속도보다 천천히 충분한 차간 거리도 확보해주세요. 특히 집중호우 시에는 차량 이동을 자제해야겠죠? 지하차도는 피해 우회해서 혹시 모를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장마철 많은 비에도 안전 운전. 소중한 나와 우리 가족을 지키는 습관입니다. 교통안전 1분 톡.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이창윤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국가의 지원을 받아 연구하는 23개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은 반도체, 이동통신, 원자력, 우주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국가 경제 발전을 견인해왔습니다. 글로벌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지금 정부 출연 연구기관은 연구개발 역량을 결집하고 도전적인 연구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으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도전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이 캠페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합니다. 지금 뭐해? 세비톡톡해. 수원에 할 말 많아? 세비톡톡해. 지금 세비톡톡 앱을 다운로드하고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전해주세요. 참여가 일상이 되고 제안은 정책이 됩니다. 다양한 이야기와 소통의 기회 지금 시작하세요.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YTN New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하루하루가 더위가 심합니다. 찌는 듯한 더위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올랐습니다. 외출하실 때 양산이나 모자로 자외선 차단 잘 해주셔야겠고요. 당분간 밤에는 열대야가, 낮에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금요일인 모레는 중부지방 곳곳에 비와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고요. 오늘 오전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충청, 호남 내륙으로도 폭염 경보가 강화됐습니다. 내일도 습도까지 높은 탓에 체감 온도는 35도 안팎으로 매우 무덥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33도, 광주와 제주는 34도, 강릉은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더워지다 보니까 도로 이용량이 더 많습니다. 자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평소보다 좀 는 것 같은데요. 가양대로 가양대교 쪽으로는 월드컵파크 7단지에서 구룡사거리까지 정체되고 있고요. 반대쪽으로는 가양대교 북단 끝지점에서 구룡사거리까지 지체 살펴지고 있습니다. 차가 많아지다 보니 돌발 구간도 자주 발생합니다. 내부순환로 성산 쪽으로 마장과 월곡 사이 1차로 쪽에 사고가 발생해서 지금 현장 정리 시도되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로 따라 가는 길 위로도 차량 많습니다. 성산 쪽으로 가는 길 홍지문 터널에서 홍제램프까지도 교통량 많아서 더디게 통과합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이주 배경 인구 250만 시대. 그 속에 우리 친구들도 있습니다. 승원이와 농구 대결을 좋아하는 모이부도, 하늘이와 떡볶이를 먹으며 수다를 즐기는 카리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 모두 친구라는 사실. 우리는 모두 우리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YTN 뉴스 FM 6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탁구 임종훈과 신유빈이 혼합복식에서 동메달을 땄습니다. 임종훈, 신유빈 조는 혼합복식 동메달 결정전에서 홍콩조를 세트스코어 4대0으로 완파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올림픽 탁구에서 메달을 딴 건 지난 2012년 런던 대회 남자 단체전 은메달 이후 12년 만입니다. 다음 달 19일 입영 통지서를 받아놓은 임종훈은 이번 동메달로 병역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이준환 선수가 파리올림픽 남자 유도 81kg급에서 세계 랭킹 1위 벨기에의 마티아스 카셀을 연장전에서 제압하고 동메달을 따냈습니다. 이준환은 프랑스 파리 샹드마르스 아레나에서 열린 동메달 결정전에서 연장 시작 48초 만에 안뒤축 후리기 절반승을 따냈습니다. 전날 여자 57kg급 허미미에 이어 파리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유도 선수단이 따낸 두 번째 메달입니다. 수재로염으로 연기됐던 파리올림픽 철인 3종 경기가 계획대로 센강에서 열립니다.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와 세계 철인 3종 경기 연맹은 현지 시각 새벽 3시 20분 수질검사 결과를 접수했으며 경기를 치르기에 적합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여자 경기는 현지 시각 오전 8시, 우리 시각 오후 3시에 열리며 이어서 남자 경기가 현지 시각 오전 10시 45분, 우리 시각으로 오후 5시 45분에 열립니다. 파리시는 센강에서 올림픽 경기를 열기 위해 강물 정화에 우리 돈 2조 원을 넘게 투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가 어제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공개 회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한 대표와 1시간 넘게 회동했다며 이 자리에는 만남을 조율한 정진석 비서실장만 배석했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실 일부 참모와 여당 당직자 소수만 알 정도로 비밀리에 이루어진 이번 만남에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과거 검찰 시절의 추억을 언급하고
당정 간 화합과 결속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제2부속실 설치와 주요 전국 현안에 대한 논의도 오갔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를 보좌할 제2부속실을 설치하겠다는 건 국민 눈속임용이라며 김 여사 특검부터 수용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국민이 명령한 건 김 여사 국정농단 의혹 규명이고 제2부속실 설치가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이해할 수 없는 모든 국정 난맥은 김 여사로 통하고 있다며 얼렁뚱땅 임시 방편으로는 끓어오르는 국민의 분노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친윤계 정식 정책위의장 교체 여부 등 한동훈 체제 당직 개편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힘 서범수 사무총장이 당대표가 임면권을 가진 당직자의 일괄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서 사무총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대표가 새로 왔으니 변화를 위한 차원이고 한 대표와도 논의한 사항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당직 인선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일괄 사퇴서를 받아보고 이후 정리가 돼서 인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한 대표는 당사에서 주말에 열릴 예정인 고위 당정협의회 일정 논의를 위해 정 정책위 의장과 면담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노조 파업에 대해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현행 헌법 민법과 충돌하는 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인선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 계약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바탕으로 책임을 묻는 내용이 많아 학계 등 전체적으로 상당한 문제 제기가 됐고 세계적으로도 이런 입법 사례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이미 제2요구권을 행사한 점을 언급하며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이에 당사자들이 충분한 토론과 합의 과정을 거쳐 입법한다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근로자들이 정년 후에도 계속 근무하는 계속 고용과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정년 연장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지만 젊은 층 취업도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라며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다음 달 14일 김영철 서울 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사 계획서를 의결했습니다. 검사 탄핵 자체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거수 표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야당은 김 차장검사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코바나 콘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등을 봐주기 수사에 직무를 유기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올여름 장마가 끝나고 더위가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본격적인 더위와 기습적인 호우가 반복되는 날씨가 예상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 밤 사이에도 대부분 지역에서 25도를 웃도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밤에도 서울 26도, 속초 28도, 강릉 30도가 예상돼 밤더위의 열기는 식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도 습도까지 높은 탓에 체감 35도 안팎으로 매우 무덥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 33도, 광주와 제주 34도, 특히 강릉은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온열 질환이 비상인 만큼 야외에서는 틈틈이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시고 목이 마르지 않아도 수분을 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폭염과 열대야가 반복되면서 소나기가 한때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늦은 오후에 경기 북동부와 영서 북부에 5에서 1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반면 남부지방과 제주는 대체로 맑은 하늘 아래 볕은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금요일인 모레는 중부지방 곳곳에 비와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32.3도, 습도는 64%입니다.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건축가 이성범입니다. 넘치는 크리에이티브로 마음을 움직이는 공간을 설계하기 위해 제가 선택한 건 GW 캐드입니다.
국내 대표 건설사들이 선택한 대체 불가의 캐드. 대한민국을 디자인하다. GW 캐드.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안전한 용접 장갑 카멜로. 편안한 작업 장갑 카멜로. 세련된 안전 장갑 카멜로.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카멜로. 한국일보 제휴 6시 뉴스를 마칩니다. 이어서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재단 이사장 이성규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20명 중 1명이 장애인이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우리 사회 대부분의 장애인은 본인의 불편함보다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과 편견을 더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불편한 시선이 장애인을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함께 사는 사회, 장애를 바라보는 시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다름을 바로 보면 창조의 힘이 나옵니다. 이 캠페인은 다름이 또 다른 힘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한국장애인재단과 함께합니다. 경기도민 일상에 더 나은 변화를 위해 경기도의회는 고민합니다. 경기도민의 시선으로, 경기도민의 마음으로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려는 노력, 바로 경기도의회의 길입니다. 협치로 함께한 2년, 함께할 2년.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여러분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갑니다. 경기도민이 행복한 경기도의회 새 여정, 지금 시작합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제주 삼다수와 함께하는 YTN 캠페인 생명의 근원, 물. 고대 이집트인들은 모든 생명이 물로부터 만들어졌다고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나일강의 신으로 불리는 하피는 매우 숭배됐죠. 그가 만들어낸 물은 사막의 오아시스를 채우고 푸른 초원을 만들고 하늘의 이슬을 내렸다고 전해집니다. 문명의 시작이자 생명의 젖줄이었던 물. 고대 이집트인들에게서 오늘날 물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다시 한번 일깨워봅니다.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치우치지 않은 공정함에 깊이 있는 분석을 더했습니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기술력이 끝내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장기 렌트 숨은 강자. 아마존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아마존 장기 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해보세요. 아마존카.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집에만 신어. 집엔 안전함을 구십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집엔. 집엔 안전화.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서머네드피아. 화재가 나도 불에 타지 않는데. 판넬에 사용한 단열재가 그라스홀이니까. 불에 안 타니까 화재보험료도 절감되겠네? 그럼 그라스홀이니까. 안전하고 경제적이고 인체에 무해하기까지. 건축용 단열재는 그라스홀. 샌드위치 판넬도 그라스홀 판넬. 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저는 말이에요. 이 음악만 들으면 왜 라라랜드가 자꾸 생각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라라랜드틱한 음악과 함께 또 아주 싱싱하고 젊은 청년들의 상큼하고 신선한 시각으로 정치를 한번 우리가 느껴보는 그런 순서인데요. 지금 박성민 최고위원은 비웃고 있습니다. 예, 저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제 자학 모드로 들어갑니다. 예. 자, 오늘도 여의도 청년 정치 진짜 찐 청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죠. 먼저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승환입니다. 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비웃은 게 아니라요. 비웃었어요. 상큼한이란 단어를 듣는데 저희가 얘기하는 주제 중에 하나도 상큼한 게 없어가지고 그게 좀 서글퍼서 웃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네. 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게 뭐 속이 없는 얘기도 그렇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요. 네, 네. 그럼요. 상큼하게 합시다. 그럼요. 올림픽 얘기하면 좀 상큼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근데 그 올림픽이 생각보다 그 관심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제 주변은 되게 반응이 좀 그래도 뜨겁던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젊은 사람들이 텔레비가 없는 사람이 많잖아요. 네? 근데 이게 OTT나 아니면 포탈에서 이걸 중계를 해줘야지 좀 젊은 사람들이 보고 저걸 하는데 안 해주니까 그거 돈 때문에 그럴 거야 아마 그 중계료. 네, 그리고 또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하이라이트 쇼츠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그걸 진득하게 TV 다 켜놓고 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궁 같은 경우에는 그 10점에 맞는 것만 보는 거군요. 네. 이렇게 딱 거기에서 이제 이게 딱 돌려보면서 이 겨냥하고 이런 건 안 보고. 아유, 근데 이 정치도 좀 쇼츠 중심으로 그럼 우리 한번 가볼까요? 응? 이미 좀 그렇게 흘러가고 있죠. 네. 자, 대통령실 제2부속실 만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만들어야죠. 네. 근데 좀 늦지 않았어요? 네, 이게 또 야당의 강력한 것 같은데. 야당의 강력한 권유가 있었기 때문에 네. 또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제2 부속실을 설치하지 않은 거는 맨 처음에 이제 인수위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이제 인선할 때부터 그때 제1 과제가 그거였습니다. 인원을 줄이는 거였습니다. 그 전에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가 대통령실이 있었으니까 잘 아시겠죠. 그때 제가 인사 담당이었어요. 그때 제가 인사 막 하고 다니면 네. 되는 거예요? 네, 인사 열심히 하고 다녔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가 3실장 8수석 체제였을 거예요. 네. 그래서 청와대의 전체 인원들이 한 480명, 500명 정도 됐는데 구주공골이다, 옥상옥이다 이런 비판이 많아서 슬림한 대통령실로 가자 해서 그때 정말 멘붕이었던 게 280명까지 줄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모든 기능을 다 최소화하고 그 모든 인력과 시위들을 다 줄였거든요. 그 일환으로서 대통령실에 이제 제2부속실도 굳이 있을 필요가 없다. 그냥 부속실에서 함께 처리하면 된다라고 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하다 보니까 그때 저희가 맨 처음 만들었던 게 1실장 5수석실이었는데 현재 보니까 3실장 또 7수석실까지 됐더라고요. 뭐 결과적으로는 처음에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국정수행과 또 대통령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또 그렇게밖에 될 수밖에 없던 상황이 있었고 저는 이번에 큰 의미를 두고 생각하는 게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들이 요구한 부분은 국민과 야당이 요구한 부분은 한결같았습니다. 수사 똑바로 해라.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사에 응하면서 응답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가방 실물 어딨냐 하는 거 이제 가방을 냈고 그리고 이제 부속실 제2부속실 설치해라 이제 설치했고 저는 그 다음 스텝은 이제 법적 조치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은 사과하지 않으실까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제2부속실장이 잘 대응하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한마디만 하자면 사과를 하려면 본인이 직접 했어야 돼요. 맞아요. 그리고 좀 빠르게. 근데 지금 좀 그런 거는 굉장히 안타까워요. 이게 대리가 변호인을 통해서 사과한다라는 거 사과라는 건 항상 어쨌든 사과의 주체와 대상이 면대면이 되면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근데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예. 저도 동감하는 바고요. 이제 사과에 대한 말씀해주신 거에 격하게 동의하는 이유가 이게 뭐 비둘기한테 이제 다리에 뭐 쪽지 이렇게 끼워가지고 날려보내는 것도 아니고 이게 국민들 앞에서 직접 본인이 얼굴을 드러내고 또 직접 이제 육성으로 사과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비공개 검찰 조사에서
송구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을 변호인이 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가 굉장히 좀 너무나 소극적이고 어떻게 보면 비겁한 사과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과로서의 의미를 전혀 갖지 못했다라고 보고 이 제2부속실 설치는 저는 일단 뭐 환영하는데요. 근데 뭐 만시지탄이지만 그래도 뭐 설치하는 것은 다행인 일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지금 김건희 여사께는 어떤 보좌할 수 있는 비서들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라 레드팀이 필요한 상태거든요. 이런 일은 하시면 안 되고 이런 사람은 함부로 만나시면 안 되고 이런 분과 사적으로 이렇게 연락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것을 일정 정도 공적인 체계 안에서 관리하고 컨트롤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팀을 만드는 것과 팀을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 과정 중에서 어떤 본인과 정말 친밀하고 그냥 편한 사람들로만 채워서 일종의 그냥 심기경호만 받는 형태라면 안 만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야, 그 아이디어 좋네요. 레드팀 이거 지금 진짜 전 대통령실에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옛날에는 없었죠. 그 이승환 위원장께서 대통령실 행정관 네. 대통령실에 계실 때 모두가 다 레드팀이 돼서 해야죠. 근데 사과 얘기가 나서 하는데 그때 당시에 그 심경을 전한 변호사도 굉장히 당혹스러워합니다. 본인은 그 사과를 대신 전한 것도 아니고 대신 전할 위치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협의도 되지 않았다. 다만 본인은 변호인으로서 그때 당시의 상황을 전달을 했고 그리고 그 내용은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이런 일로 조사받게 돼서 송구합니다. 라고 하는 심경의 전달이었고 따라서 그런 내용은 조서에도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그거는 뭐 사과를 대리해서 했다, 대신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맞지 않고 저도 그런 부분에 만약에 사과가 있다면은 직접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다만 그 부분을 대리 사과로 퉁쳤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2 부속실 설치가 되면은 제가 정말로 이번에 좀 그래도 기대가 되는 게 제2 부속실장으로 장순철 비서관이 임명이 됐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선배고 정말 인품적으로나 일처리 능력으로나 평판으로나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뭔가에 대해서 잘 보이거나 돋보이기 위해서 일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정말 문제를 최소화하고 관리하는 리더십이 굉장히 뛰어난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인선 자체가 좀 기대를 하게 만들고 앞으로 이제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좀 대응하고 수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잘 대응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기대감은 품게 됩니다. 그 노라고 할 수 있는 분이 하셔야 돼요, 사실은. 네, 그리고 제2부속실이 그렇다면 첫 번째로 기획해야 할 일은 저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심기경호 이런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대국민 앞에 사과할 수 있는 그 사과의 장면을 제대로 만들어내는 것부터 시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레드팀이라는 게 사실은 직언할 수 있는 참모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국민들의 분노와 실망 이런 것들이 제기될 때 김건희 여사 당신은 잘못이 없다라고 옆에서 이렇게 껴안아주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여사께서 하신 행동 중에 이러이런 부분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이런 부분이 앞으로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필요합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쓴소리를 할 수 있는 분들이어야 돼요. 근데 조금 걱정되는 것은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가 그때 당선 직후라든지 이럴 때 논란이 됐던 이유가 결국에 같이 데리고 다니거나 동행하는 분들을 봤을 때 이제 본인과 같이 회사에 있었던 분들이라던가 아주 사적으로 오래된 인사들 이런 분들이 줄을 이뤘고 약간 우려되는 지점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제2부속실을 만드는 건 좋은데 인적 구성을 하실 때 정무수석실이나 이런 쪽에서도 아주 면밀히 좀 보면서 여러 의견을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제2부속실이 일찍부터 있었더라면 명품백 사건 같은 거 안 일어났죠. 그럼요. 그게 그래서 만시지탄이라는 얘기가 어울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제 또 하나는 특별감찰관을 임명을 해야 되고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뭐냐면 특별감찰관 야당이 협조해야 돼요. 그죠? 국회 추천이 있으니. 그거 안 되면 민정수석실이라도 지금 현재는 아마 그 기능이 빠져 있을 거예요. 그 대통령 친척 관리. 일단 거기에도 그 기능을 부여해가지고 좀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오늘 대통령실 입장 보니까
뭐 명확하더라고요. 추천해주면 받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걸 국회가 말씀하신 대로 국회가 추천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야당이 협조를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이거 무조건 그냥 야당 추천 인사로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정말로 이건 이루어지기 힘든 일 아닙니까? 그냥 정말로 이 부분도 우리가 뭐 특검에도 제3자 특검 나오는 것처럼 국회가 추천해야 하지만은 뭐 국회 그 이외의 기관이라 뭐 변협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추천을 받아서 함께 여야가 합의해서 좀 이렇게 추천하는 형태로 간다면은 저는 이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임명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 추천할 거예요? 민주당? 근데 이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되는 지점은 어쨌든 공수처가 있는데 공수처와 기능이 조금 중첩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우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임명해야 된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거나 이럴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재인 정부 때도 과거에 이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던 이유는 물론 뭐 저희는 이런 문제가 없긴 했지만 어쨌든 이런 공수처를 만들었고 공수처를 출범시킨 정부로서 공수처가 할 수 있는 그런 감찰 기능 이런 부분과 좀 겹친다 이런 우려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공수처가 지금 역할 제대로 하고 있어요? 사실 지금의 구조로는 쉽지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도 제가 인터뷰를 좀 들었었는데 이제 윤건영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던 게 공수처가 해야 하는 역할인데 지금의 공수처로는 조금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인적 충원을 해야 된다. 인력을 좀 더 채용을 하고 그리고 좀 더 공수처의 힘이나 그 기관 자체의 어떤 크기 이런 것들을 좀 키워야 된다. 이런 공감대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만 듣죠? 네? 우리 방송 오늘만 듣죠? 아니요. 평소에 듣습니다. 이렇게 한번 훅 찔러봐야 돼요. 네. 아니 근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이 부속실도 만들고 다시 이제 특별감찰관 얘기 나오고 이런 것들이 한동훈 대표 체제 출범과 관련이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일각 뭐 이렇게 상통하는 게 있다고 봅니다. 한동훈 대표도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장했던 바가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의 어떤 의혹과 문제들로 국정이 꽉 막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풀어가는 수순, 조사에 응하고 가방이 나오고 제2부속실을 설치하고 사과하고 이 흐름의 패턴대로 가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서도 이제 한동훈 지도부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덜고 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배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어제 이제 또 전격적인 만남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나 만나가지고 그게 뭐 10분 만났다 1시간 반 만났다 이거 가지고 근데 그 1시간 반 만나는 게 맞는 왜냐면 공식 라인에서 1시간 반이라 했으면 맞습니다. 그래야죠. 예. 그 10분이라는 얘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공식 라인에서 나온 그 1시간 반이 맞는 것 같고 제가 금요일 저녁에 보통 이제 전날에 이제 다음날 당 대표와 주요 인사들 일정이 공지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한동훈 대표와 당 전체의 일정이 그냥 통상 일정으로 박혀 있더라고요. 보통 우리 당 최고위가 월 목에 있고 원내대표회가 화금에 있으면 수요일에는 뭔가 대외 활동을 하던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해서 쫙 있는데 왜 아무 일정도 없지라고 그 생각을 해봤었는데 이미 만나기로는 그러면 그 전날부터 그게 조율이 된 거고 그런데 그 타이밍이 언제가 좋을지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한동훈 대표가 일정을 전체 비워놓고 그 만남을 준비하고 있었다. 저는 이렇게 추측이 되고요. 그러니까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뭐 비서실장 만나러 갔다가 그냥 인사차 갔다가 오랫동안 만나고 혹은 10분 만나고 한 게 아니고 대통령을 만나는데 뭐 간 김에 한번 만나볼까 이건 아니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요? 전날부터 준비가 됐던 거고 그런 여러 가지 그냥 안건들에 대해서 그냥 그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면서 1시간 반 이상 이렇게 진행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게 서로가 하나씩 좀 주고받은 면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정책위 의장 인선을 두고 친윤계 쪽에서는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또 한동훈 친한계에서는 대표가 바뀌었는데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 버티는 이유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일종의 좀 신경전이 있었고 그건 사실 당직 인선이라는 그 표면적인 이유 이전에 당내에 어느 정도 세력 갈등이 있는 거거든요. 뭐 최혜병 특검법을 두고도 서로 이제 입장 차이가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보면 어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런 부분들과도 여러 가지가 좀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최근에 보면 또 시도지사 협의회 이런 것들도 이제 좀 모습을 드러내면서 한동훈 대표 체제를 압박하려는 분들과 한동훈 대표 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분들의 신경전이 굉장히 과열되고 있는 양상이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서로가 좀 한 발씩 좀 물러난 태세가 아닌가 싶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에 만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당직 인선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대표에게 깔끔하게 좀 윤석열 대통령께서 키를 주신 것 같은데 다만 그렇게 무언가를 내어주면서 무언가는 반드시 지켜달라라고 했을 텐데 그 지켜달라고 한 것이 뭘까? 어떤 김건희 여사 관련한 논란이라든지 최혜병 특검법에 대한 당의 입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요,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에는 원래 유이동 의장도 그랬고 이게 바뀌면은 그 자기가 사임하는 것이 관례였었거든요. 보통 다 그렇게 하죠. 예. 그런데 관례를 안 지키고 갑자기 임기 얘기를 하면 그러면은 그 국회 요번에 그 상임위원장 정할 때 왜 법사위원장은 이 당이 하는 게 관례인데 왜 관례 안 지키냐라고 막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네가 관례를 안 지키면 이게 앞뒤가 안 맞아지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당에도 계속 당부하는 게 딱 한 달 전 우리 당의 모습을 다시 되돌아봐라. 그때 민주당은 법과 원칙과 이걸 따지면서 힘대로 다 가져갔는데 우리는 관례와 전통을 지키자고 하면서 싸우지 않았냐. 근데 지금 우리 당내에서 벌어지는 일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게 당원 당규에 있는 대로 임기 채워야 된다. 그리고 또 이 반대편에 있는 쪽에서는 아니다 관례대로 하자라고 하는 건데 저는 이거는 누구의 편에 들 생각도 없이 그냥 한 달 전에 우리 당이 했던 그 메시지 그대로만 두고 판단을 한다면은 답은 명확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한동훈 대표가 역대 최근래에 있는 그 전당대회 중에서는 제일 높은 득표를 했으니까. 그렇죠. 물론 뭐 민주당이나 조국 혁신당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득표율이지만 거의 99.9 막 90.02 막 이렇잖아요. 예? 그런데 어쨌든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살릴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그만둘 거라고 보세요? 정점식 정책위 의장 이분 성함이 참 발음하기도 힘들어요. 굉장히 어렵죠. 예. 근데 이제 어쨌든 정책위 의장께서 자진 사퇴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하면서 서로 좀 면을 세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좀 약간 자르는 모양새가 되면 조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원래대로라면 말씀하신 대로 대표가 바뀌었으면 어떤 그 자리를 유지하려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거나 이러는 건 사실 좀 이례적인 일이었던 게 맞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자진 사퇴하는 방향으로 정리되지 않겠느냐. 근데 결국에 정점식 의원께서 버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게 그냥 개인의 어떤 권력 의지나 권력욕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일종의 이제 친윤 세력들의 압박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소위 말하는 뒷배경 때문에 좀 버티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버텼던 면도 분명히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이번 이 대통령과 이 당대표의 비공개 회동으로 그런 부분도 좀 일단락이 되는 걸로 얘기가 원활하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뭐 권성동 의원께서는 한동훈 그 대표가 정책위 의장을 바꾸려면 직접 설득을 했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설득의 대상이 될지 안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 이준숙 방송통신위원장이죠. 오늘 일단 MBC 박문진 인사 9명 중에 6명은 어쨌든 결정을 한 모양이에요. 앞으로 이준숙 위원장 야당에선 탄핵할 텐데 그럼 또 그만둘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그만두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진숙 위원장 같은 경우는 본인의 가장 큰 과업을 지금 아무튼 뭐 성취는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과업은 뭐냐면 이 방통위원장을 탄핵함으로 인해서 방송국 운영을 장악하기 위한 이제 야권과의 싸움인데 싸울 거면은 그냥 정말 처절하게 깨지고 유린당하고 짓밟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낫습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탄핵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탄핵 심판 받아야 되는데 저는 민주당이 탄핵하겠다고 하는데 오늘 임명된 방통위원장을 도대체 뭘로 탄핵하겠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 탄핵 사유가 더 궁금한데 탄핵이 들어온다면 오히려 그거 그냥 그대로 받아내고 견디면서 다시 한번 법원의 심판을 받아내는 게 맞지 않을까. 우리 사상 초유의 국무위원 탄핵안이 이제 심판받았을 때가 이상민 장관 때 아니었습니까? 그때도 결국 9대0으로 이기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것과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두지 않을 것이다. 네, 본인의 과업은 첫 번째 과업은 달성했고 그 다음은 오히려 이렇게 그냥 거기에 버팀으로 인해서 민주당과 이렇게 맞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방통위원들 지금 이제 방통위원장 1명과 대통령 임명직 1명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야당 추천직 2명 있고 그리고 이제 여당 추천직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4명이서 그냥 그 안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이 오히려 어떤 방송 정책에 더 맞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현장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하루살이 방통위원장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말씀하신 대로 딱 그 정해진 과업이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방송장악이라는 마지막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 희생해야 하는 그런 롤로 본인을 이제 정의를 했고 위에서도 그렇게 임명을 한 것 같고요. 결국에 과업을 달성을 했으니 뭐 그 뒤엔 탄핵당해도 상관없다. 어차피 야당은 이것을 막지 못할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철저한 계산 속에서 지금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근데 저는 늘 이제 국회에서 보면 그 민주당을 향해서 야당을 향해서 이제 여당이 하는 얘기를 보면 맨날 그런 얘기예요. 의회 독재, 뭐 국회에서 입법 폭주를 한다. 뭐 여당 없이 여당이 자리하지도 않았는데 뭐 회의 열고 상임위 열고 다 법안 처리하고 통과시킨다 이러지 않느냐. 늘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독재라고 얘기하면 사실 지금 방통위의 운영도 독재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방통위 구성을 보십시오. 지금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이서 그동안에도 그렇고 그동안 70여 건을 주요한 사안들을 의결을 해왔고요. 이번에도 이 이사 선임 절차를 보게 되면 어쨌든 이 방통위원장이 임명되자마자 지금 비공개로 이런 회의들을 열어서 처리를 하는 거고 지금 꼴랑 2명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이진숙 근데 야당은 왜 추천을 안 해요? 아까 제가 윤건영 의원한테 물어봤는데. 근데 저희가 일단 과거에 이제 최민희 의원을 추천을 했었을 때 그때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기다린다라는 명목으로 대통령께서 임명을 몇 개월 이상 미루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어쨌든 야당이 뭘 추천하고 말고 그런 게 중요한 상황이 아닌 것 같고 지금 오직 여당 위법이라 그러니까 어쨌든 추천을 해가지고 국가 기구니까 위법 상태를 좀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근데 저는 의문인 것이 그 과거에도 저희가 최민희 의원 추천했을 때 대통령께서 어떤 특정한 이유를 대지 않고 몇 개월 이상 미루면서 방통위 그 구성 자체를 어떻게 보면 여당 편향적으로 만들어서 끌고 가셨던 거잖아요. 근데 그게 반복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은 그런 면에서 좀 투쟁을 해왔던 것이고 어쨌든 지금 상태를 보게 되면 이렇게 2명이서 그것도 대통령이 임명하고 했던 그 2명이서 이런 중요한 안건들을 처리하는 것은 독재가 아니냐. 저는 이거야말로 독재고 언론 장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민주당이 그때 당시에 최민희 후보자를 방통위원으로 추천을 했습니다. 추천을 해서 빨리 임명해줘라라고 했는데 그때 이미 대통령이 임명한 방통위원장하고 대통령 임명직 1명, 2명이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정부에서 최민희 위원은 안 된다라고 했던 이유가 딱 하나였습니다. 방통법에 의하면은 관련 유관기관에서 퇴직한 지 3년 이내에 있는 사람은 방통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민희 위원은 그 전에 관련 유관기관에 상근 부회장을 했습니다. 무려 연봉이 1억 7천이었고요. 그 상근 부회장직을 하는 중에도 민주당을 위해서 방송 나가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을 위해서 방송 활동한 거 뺀다 하더라도 법에 의해서 ICT 정책을 총괄해야 되는 방통위원장이 그 유관 기업들이 모여 있는 곳에 상근 부회장을 하고 바로 올 수 없던 거였죠. 그때 민주당의 전략은 뭐였냐면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최민희 카드를 내놓고 이거 못 받으면 우리 추천하지 않을 거야 했던 이유는 어차피 방통위는 2인만으로도 협의가 가능하고 그리고 그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차라리 새로운 사람을 넣지 않음으로 인해서 방통위의 정당성을 부정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런 걸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최민희 위원장이 지금 국회 과방위원장으로서 방통위원장 후보를 아무 사유도 없이 탄핵하고 있다고 하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이 방통위를 정체시키고 영명으로 만든 거에 원죄는 민주당에게 있고 최민희 위원장에게 있는 겁니다. 근데 일단 두 가지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최민희 의원이 뭐 법적으로 해석했을 때 부적격자다 이렇게 많이들 주장을 하시는데요. 그때 실제로 뭐 법제처에서 부적격
으로 좀 판정을 했다. 그러니까 법상으로 좀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했던 언론 보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최민희 의원께서 정정 보도 신청을 했고 최민희 의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법제처의 입장은 뭐 내부적으로 아직 검토 중이다라는 입장이었던 거고요. 그래서 어떤 판정도 나오기 전에 사실은 이제 대통령께서 뭐 법제처의 해석을 기다리겠다. 법제처는 계속 검토 중이다. 이렇게 장시간 좀 사이클이 돌면서 최민희 후보가 당시에 그냥 자진 사퇴를 하게 됐던 배경이 있었던 거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하나 더는 지금 이렇게 방통위가 어떻게 보면 이 5인 합의체 기구가 2인 기구로 운영되는 거는 저는 상당히 문제적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뭐라고 말씀을 안 하시는 것도 저는 좀 당황스럽고 한편으로는 이진숙 후보자가 그렇다면 이 방통위원장으로 과연 적격자였는가 이 부분도 전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분이 뭐 청문회 과정에서 나왔던 내용들도 그렇고 보면 과거에 노조 탄압 의혹도 있었고요. 법인카드 유용 의혹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시대착오적인 좀 언론관을 가지고 있다. 또는 극우적인 인식에 동조한다. 또는 사회적 참사에 대한 음모론적인 시각에 본인이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수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비판이 제기됐음에도 이런 부적격자를 지명하고 그리고 결국엔 임명까지 강행한 이런 정부의 행태가 굉장히 문제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또 뭐 오늘은 좀 이제 늦었죠. 내일 정도엔 다시 한번 탄핵 소추안이 발의가 되는지 지켜보죠.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지역의 전문가들과 원하는 배움을 이루는 이곳 경기 공유학교입니다. 남은을보 같던 진솔이는 인공암벽을 등반하고 있습니다. 화내기 대장 동준이는 차분히 한국화를 그리고 있네요. 저 멀리 영화를 찍고 있는 건 유튜브만 보던 은서입니다. 현진이는 영어에 약하지만 영어로 코딩을 짜고 있네요. 잘 못해도 즐거워서 끙끙대며 집중하는 아이들의 눈빛은 살아있습니다. 아이들은 경기 공유학교에서 부모의 생각보다 크게 자랍니다. 오늘도 스스로 길을 찾아갑니다. 자율균형 미래 경기도 교육청. 그때도 지금도 내일도 Still Love 대한민국. 안녕하십니까. 4.19 민주혁명의 회장 오경섭입니다.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 있다.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확립시킨 4.19 혁명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헌법 전문에 명시된 4.19 민주혁명과 자유, 민주, 정의, 이 4.19 혁명의 3대 정신을 우리는 그리고 미래 세대는 기억하고 계승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초속 4.19 혁명 국민 여러분 기억하고 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때도 지금도 내일도 여전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스틸러브 대한민국.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와 함께합니다.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올해 3회차 신규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은 8월 5일부터 16일까지 가능하고 업종은 제조업, 조선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서비스업, 임업, 광업 분야입니다. 특히 올해 2회차부터는 한식, 외국식 음식점업과 호텔, 콘도뿐만 아니라 임업, 광업 분야도 외국 인력 신규 고용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EPS 외국인 고용관리 시스템의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함께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세요. 배우 남궁민입니다. MG 새마을금고의 뿌리는 누구일까요? 회사에 출근하는 정웅 과장님, 꽃집을 운영하는 지혜 사장님,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영호님, 2,300만 고객이 MG의 뿌리임을 알기에 당신께 힘이 되겠습니다. 뿌리가 든든한 금융, MG 새마을금고. 나 환승할래. 진짜? 너 진심이야? 나 말고 누구한테 갈 건데? 삼성증권?
연금으로. 지금 삼성증권 연금으로 환승하면 특별한 혜택이 당신을 환영. 당신의 연금 오늘 삼성증권에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가입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나에게 꼭 맞는 생유산균 락토핏. 아기에게 락토핏. 아이들도 락토핏. 우리 가족 락토핏. 맞춤형 생유산균. 종근당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요즘 사람 구하기 너무 힘드네. 하이오더해. 피자 나왔습니다. 사장님, 저희 파스타 시켰는데요. 하이오더해. 주문에 서빙 계산까지 정신없네. 하이오더해. 테이블에서 주문과 결제를 한 번에. KT니까 믿을 수 있으니까. KT 하이오더. 가입 문의 100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4부에서 만나볼 분 경기도 교육감이시죠. 임태희 교육감 연결해서 교육 관련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임태희 교육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임태희입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 대학 입시 개혁 이거는 누구든 다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죠? 예.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을 텐데 어떻게 보세요? 쉽지 않지만 꼭 해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제 교육감 2년 조금 넘었는데요. 예. 저희들 전국의 교육감들이 모여서 항상 우리 교육을 어떻게 해야 정상화하고 또 미래 세대에 우리 젊은이들이 미래 시대에 살아가기에 적합한 교육을 할 건가 고민하고 여러 가지 제도 개혁도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런데 결국은 이게 유초중학교에서는 그런 대로 좀 되다가 고등학교만 가면 이게 이제 대학 입시 때문에 다 입시에 모든 게 쏠리는 이런 이제 문제가 생겨서 이 문제야말로 우리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라도 대학의 입시 문제는 정면으로 뭔가 좀 개편이 돼야 된다 하는 그런 공감대가 사실 사회적으로도 형성이 돼 있죠. 근데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계속 노력을 해도 잘 안 된 거죠 이게. 예, 그래서 한번 저희 경기도 교육청이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상세한 디테일에서부터 큰 방향까지 한번 종합 정리를 해서 이 대학 교육 개편, 한국 교육의 좀 이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해야 될 과제로 생각하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시는 대학 입시 개혁 어떤 모습입니까? 우선 우리 교육에 굉장히 아주 누누이 지적됐던 문제인데 지금 대학은 사실은 암기력이나 얼만큼 지식이 축적돼 있느냐에 대한 평가거든요, 거의. 예.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시대 변화는 이제 암기력이나 지식 축적은 그렇게 중요한 이 역량이 아니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우리가 닥쳐보지 않았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문제 해결 역량이 있고 또 창의력이 있고 또 자기가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해결할 그런 역량을 갖췄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방향으로 대학도 이제 선발 기준을 좀 바꾸고 해야 된다는 이런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좋은데 근데 이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대학 입시가 가장 치열한 나라 세계에서 꼽으라면 우리나라, 일본, 그리고 중국 이렇거든요. 그렇죠. 이게 유교 문화권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흔히 소셜 캐피탈, 사회 자본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사회과학했을 때 사회 자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 물론 퍼트남이나 프란시스 후쿠야마나 개념들은 전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게 사회적 신뢰거든요. 근데 사회적 신뢰가 낮은 곳에서는 항상 정답이 있는 어떤 문제만을 제시해서 그거에 의해서 이거 채점을 하지 않으면 이게 승복을 좀 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유교 문화권에서 이렇게 입시제도가 치열한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정답 없이 이게 좀 창의성 이런 걸로 하면 이거 문제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 바로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이제 공정성의 문제죠.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시대 변화 또 우리 젊은
그러니까 어느 학생들의 이런 여러 가지 그 변화로 보면 저는 그러한 게 과연 지금 맞는가? 저는 오히려 공정성이라는 그 뒤에서 예. 오히려 책임 회피적인 저는 이런 그 방법이 바로 무슨 사지선다형이라든가 무슨 이렇게 해서 이제 대학 그 선발을 하는 그 제도로 좀 남아져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참고로 지금 중국을 말씀하셨는데 중국도 이제 중국 정부의 그 방침을 보면 이제 더 이상 암기나 이제 지식 그 평가 위주의 그 교육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대학 입시를 좀 바꿔야 된다. 문제 해결력, 창의성 이 중심으로 바꿔야 된다고 지금 중국도 개편에 지금 착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아이들이 사실은 벌써 이미 그 많은 부분들이 개방이 되고 국제적인 흐름을 따라가기 때문에 저는 우리도 이제 그 공정성에 대해서 조금 그렇게 소극적인 어떤 공정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령 서술식을 평가해도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좀 그 제도적 연구도 하고 또 그런 그 전통도 쌓아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지금 학교에서도 그 아이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서술식을 평가하면 누가 보든지 그거에 대한 이 뭐라고 할까 일관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평가의 이 틀은 지금도 많이 시도되고 있거든요. 또 흔히 국제적으로 쓰고 있는 그 IB 교육의 경우에도 그거는 굉장히 서술식 평가인데도 불구하고 공정성에 대해서는 이제 거의 뭐 국제적으로 공인이 돼 있는 그 제도죠. 그래서 남들이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라고 자꾸 이렇게 회피하고 그냥 이 공정하지 않으니까 점수가 0.1점 차이 나도 커트라인 해가지고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는 이런 식의 좀 제도를 이제 계속 가져가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을 저희는 같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 참. 그리고 우리 임태희 교육관님께서 과학고 신규 규정해야 된다. 뭐 이렇게 신규 지정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하셨죠? 그렇습니다. 예.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 그 여러 가지 어떤 AI 디지털 그 과학 기술이 이제 그 시대로 변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 그 국제적인 흐름이 정말 각국의 과학 기술의 경쟁이 들어가는 이런 시점에서 한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과학 기술 이런 그 교육이 맞는가 이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사실 저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 문제는 벌써 한 30년 거의 가까이 전에 영국에서도 정보화 시대의 수학과 과학이 부진해서는 안 된다 하는 지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이 과학고등학교가 전국적으로 보면 굉장히 그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어요. 특히 이제 경기도의 경우에도 다른 데보다는 뭐 한 10대 1 정도의 그 경쟁률을 보이고 다른 데 비해서 한 3배, 4배 이렇게 높은 경쟁률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현실적인 수요도 그렇고 국가의 앞으로의 그 미래를 위해서도 그렇고 과학기술에 대한 좀 그 교육의 권장은 집중적으로 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과거에 그 자사고라든가 외국어고를 정비할 때도 과학고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에서도 계속 그냥 인정을 해줬거든요. 저는 그러한 그 맥락에서도 지금 경기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주 적은 과학고를 지금 하고 있어서 평균 경쟁률이 10대 1 정도 되는 이 상황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 과학고가 경기도에 비교적 적군요. 숫자가. 한 개 있습니다. 한 개. 한 개 있군요. 예. 어쨌든 그거 저도 참 그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 유네스코 뭐 교육의 미래 국제 포럼이요? 이런 게 있죠? 예. 일단 아시다시피 유네스코는 세계 그 이제 교육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담론들을 또 하고 그런 그 교육을 이렇게 좀 그 국제적으로 좀 함께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기구죠. 기구죠. 근데 이 유네스코에서 그 미래 교육에 대한 나름대로 담론을 내면서 이제 이렇게 AI 과학 기술이 정말 주도하는 시대의 교육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또 여러 가지 지역 사회와의 그 협력이나 이런 측면에서 교육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지역의 성장이나 이런 면에서, 그리고 예를 들면 지구 환경에 관련해서는
이 교육은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가 하는 데 대한 그 담론을 이제 이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마침 저희 경기도가 예. 예를 들면 뭐 AI 그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이라고 저희 예. 그 이름 붙였는데 그런 것도 하고 있고 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유학교도 하고 있고 예. 또 생태환경교육도 여러 가지 그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예. 내용을 유네스코 측하고 한번 의견을 주고받다 보니까 예. 한국 유네스코 측에서 이건 세계 유네스코 회의에 한번 경기도 교육을 소개하고 싶다. 예. 해서 이제 이 금년 12월 2일부터 4일까지 예. 국제 이 유네스코 포럼에 예. 우리 경기도 교육을 소개하는 그런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예, 뭐 잘 될 겁니다. 아유,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 또 이렇게 인터뷰해 주시고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예, 지금까지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이었습니다. 건강한 나의 내일 행복한 나의 내일 빛나는 나의 내일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여기는 성공을 인쇄하는 비즈하우스입니다. 광고 예산도 디자이너도 없으시다고요? 지금 비즈하우스를 만나보세요. 명함, 현수막, 판촉물도 오케이. 매출 올라가나요? 비즈하우스로 성공입니다. 역시 비즈하우스가 홍보에 있으네. 내 일의 힘. 비즈하우스. 현빈입니다. 소파 고를 땐 살펴봐야 할 게 정말 많죠. 번거롭다고요? 그럼 이거 하나만 따져보세요. 사람들이 많이 찾는 소파인지 아닌지. 소파 브랜드 인지도 1위. 변함없는 1등 소파. 결국 자코모. 21, 22, 23년 엠브레인 소파 브랜드 인지도 조사 기간 한정. 오늘을 기록하는 소리. 내일을 준비하는 소리. 그리고 인생을 돌아보는 소리. 모두의 성장을 고민하는 브랜드 오럼. 오래도록 가치 있는 평생 소장품을 만듭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완성되는 곳.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사무집기 렌탈 답이 없네. 사무가구 렌탈의 답은 중앙솔루션. 정보기기 렌탈의 답은 중앙솔루션. 사지 말고 렌탈의 답은 중앙솔루션. 렌탈 고민 해결의 답은 중앙솔루션. 사무집기 렌탈할 때 답은 중앙솔루션. 예, 오늘도 엄청 무덥습니다. 이 무더위의 끝이 어딘지 정말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정말 너무너무 견디기 힘든데요. 하지만 이런 더위 속에서 우리가 견디면 또 그만큼 가을의 소중함을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무더위 속에서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겠고요. 전 내일 저녁 5시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죠. 신유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